안녕하세요.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책을 정말 안 읽는다. 문해력 문제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저도 책을 지금까지 3권을 낸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옆에 계신 분도 본인이 작가이시기도 하고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한국의 미래 그리고 책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번 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고 책 파는 출판사 대표 정무입니다. 매트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무님, 요즘에 책을 안 읽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책 시장의 상황도 그만큼이나 안 좋나요? 네, 책 시장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을 안 읽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대형 서점, 특히 5대 대형 서점의 영업이익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상으로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 꽤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대형 서점에서도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만약에 책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럼 사람들한테 진짜 책 많이 읽읍시다 이런 운동을 벌인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솔직히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책이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한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안 읽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책 뭐하러 읽어? 요즘에 책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제공하는 두 가지가 정보와 재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의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싸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물리학에 대한 전공 지식을 알고 싶다, 혹은 철학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다가 네이처, 아니 MIT 리뷰 이런 리뷰지를 검색만 해도 훨씬 더 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정보의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남은 이제 책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재미인데,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책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훨씬 어쩌면은 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게 책이라는 가치가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시 출판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까요? 지금과 같은 사업 구조를 유지한다면 출판 업계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 한 2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판 형태를 2차적 저작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IP 거래가 엄청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도서 판매 매출만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출판사의 사업 구조를 지금과 같이 계속 가져간다면 이미 대형 출판사들 외에는 사실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소설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가볍고 적당히 쑥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 IP가 잘 팔리고. 출판업계 전체가 어려울 거라고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출판도 다양한 장르를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인프린트를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출판협회에서 나왔던 통계를 보면은 소설이 사실 매출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가 소설의 매출보다 한 3-4배 정도 적은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서, 이렇게 크게 소설, 자기계발, 실용서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대형 서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그걸 힐링 소설 혹은 필굿 소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그 소설들은 아마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매출이 크게 감소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밀리의 서재에서도 밀리로드라는 플랫폼을 봤을 때 꽤 호응을 많이 얻는 장르의 경우에는 그런 힐링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간으로 나오는 도서들도 힐링 도서들이 꽤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계속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힐링 소설과 자기계발 분야의 한정에서는 계속 기존과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하더라도 출판업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힐링, 자기계발 이 두 가지가 인기가 참 많을까요? 이건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옛날에 어떤 도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청춘이다 이런 힐링 에세이, 자기계발, 독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고 어떤 독려하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에세이가 사실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그 힐링 소설과 자기계발서 두 가지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제 의견인데 일단 너가 노력을 부족해서 그래라는 문장이 저희를 되게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은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면 뭐 너가 이것만 하면 너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를 더 다그쳐야 돼, 이런 어떤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고 소진하는 듯한 어떤 메시지를 읽으면서 어떤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는 거예요. 사실 메시지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읽음으로써 되게 어떤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책을 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내가 오늘 뭔가 휴식 시간에도 내 의지를 고취시키는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계발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계발서를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소진되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지치고 피곤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떤 쪽으로 점점 기울게 되냐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고, 그런 이제 힐링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난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난 이대로도 괜찮아, 여러 유사한 메시지들을 오가면서 자기계발서 읽었다가 힐링 에세이 읽었다가 자기계발서 읽었다가 힐링 소설 읽었다가 그 양쪽을 오가면서 계속 스스로를 좀 독려하는 게 지금 책 시장의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고전을 우리가 읽는다 하면은 물론 그냥 아예 책 자체에 흥미가 없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서도 가치를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근데 그래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 고전이라는 거에 가치를 부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제대로. 근데 그 정도로 양질의 책이라는 게 많이 공급이 되고, 물론 공급은 어딘가에서 되고 있겠죠. 근데 그게 읽히지 않을 뿐이지. 왜냐면 사람이 다 매대에 가서 있는 거를 읽게 되지, 그거를 내가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그것도 다 시간이고 비용인데, 그리고 리스크도 있는 거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책 샀는데 그 책이 구리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항상 다 어떤 마케팅에 의해서 떠오른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책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효용감을 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책에 대한 흥미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호감도 자체가. 이게 당장은 서점이나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오늘의 매출이 중요한데 이런 거 팔아야지 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좀 책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매우 공감하는데 근데 이게 책이라는 성격과 독자를 좀 성격을 나눌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장르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계속 팔리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고, 뭐 제가 출판업계가 엄청 어렵다라고 뭔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도 영업이익을 내는 출판사의 자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 책을 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중서를 읽는 사람, 크게 이렇게 쉽게 두 분류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잘 사지 않아요, 사실. 그 분포도 매우 적은데 그 분포 안에서도 책을 잘 사지 않아요.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 이런 책을 쓰는 작가들이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책을 쓰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신간 부수도 당연히 나오지 않게 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런 책은 발행해도 이건 처음부터 다 못 판다라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게 되고, 유명한 사람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연결되고 싶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가져와도 출판사 매출에 올리는데 훨씬 더 즉각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 들어요. 사실 요지는 어렵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책을 읽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그게 마음에 들면 다시 또 책을 사게 되는 그런 사연대의 단계가 되게 많은 분들이고, 그에 반해 어쨌든 서점에 가서 실제로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읽는 거, 그리고 쉽게 읽히는 거, 지금 현상을 고전이 무조건 오라, 혹은 자기계발서나 힐링 소설이 너무 별론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현상처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가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중에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본인이 책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퍼지면서. 근데 작가로 먹고 사는 게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작가가 부업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작가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종무님은 물론 되게 넓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가를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당장 도전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분야인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소설로 진짜 매출을 발생시키고 싶으시다면 2차 창작이 용이한 주제를
쓰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소구력이 있는 주제로 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지와 문제집을 많이 구매해주던 학령 인구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매출 감소의 매우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만 책을 팔아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번역을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이 글로벌하게 소구할 수 있는 주제를 쓰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실제로 출판까지 이어지고 이제 출판사와 작가가 함께 책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냐는 오히려 좋은 글을 쓰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유명해져서 많은 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책을 내므로써 책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지금 시대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단편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는 것이 옛날에는 책에 뭐 띠지나 책 표지나 띠지에 작가의 얼굴을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되게 작가와 엔터테이너가 점점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마 다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많은 팬을 만들고 어떤 그 자신의 일상을 단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하나의 물성을 가진 하나의 맥락을 가진 형태로서 내 이야기가 궁금하세요? 이제 제 책을 사시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작가로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출판사 관계자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요즘에 특히 문학 출판사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연예기획사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출판사들도 있다. 단순히 책을 팔겠다가 아니라 어떤 스타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좀 그 사람들을 키워서 유명해지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수익을 또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확실히 책이라는 분야는 좋은 글을 써가지고 그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잘 될 확률이라는 게 보통 운칠기삼 이런 말 하지만 이거는 한 운 9.99 대 한 기 0.01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사람들이 읽어야 그게 맞아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읽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확실히 글로 유명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같이 병행을 무조건 하는 게 앞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책이라는 것 자체, 책이라는 매체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현상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점의 역할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굿리스라는 독서 커뮤니티 모임을 직접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스스로 KDP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주문과 동시에 제작과 발송을 같이 아예 아마존에서 다 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서점에 가면 독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작가도 될 수 있네라는 인식을 바로 캐치했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동시에 그 서점에 가면은 굿리스라는 커뮤니티도 있어서 내가 독자이자 작가로서 다른 독자이자 작가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네라는 인식이 생긴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모두 다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어 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어떤 교보문고에서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 창작의 날씨라는 플랫폼이라든가요. 아예 서점이라는 공간이 어떤 아마존이나 스타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독자가 될 수 있고 작가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매출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이라는 게 어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매체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조금 인간적인 정 같은 것도 느끼고 여러 가지 좀 더 생생한 것을 느끼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그래도 책이라는 게 좀 더 유효하게 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은 과연 책이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서로 함께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